개인이 아니에요. 행정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한 적이 있어요. 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서 법원이 따르지 않으면 어떡하냐. 이거 사실은 제가 예전 같았으면 법원은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할 텐데 법원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재차 취소를 시키겠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판결문이라는 거는 종이 쪼가리예요. 종이에 대해서 법이 부여한 힘을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이 믿고 있는 거거든요. 법원에서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원 결정을 법원이 따르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이 몇 번이 있었어요. 몇 번 있었는데 좀 어려운 얘기지만 지금 나온 법은 이제 그것도 따를 수밖에 없도록 법을 만들어 놨거든요. 일단은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부터는 법원이 지켜줘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현 상황에서 그 재판소원을 올라온 그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취소를 시켰는데 그래서 다시 법원 갔는데 법원에서 그 헌재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고 다시 결정을 또 해. 그러면 방법은 그 재판도 다시 헌법재판소에 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헌재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종이 정말로 글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판결 결정문 정확히 말하면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내는 건데 결정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정도까지의 걱정은 사실은 조금 굉장히 약간 너무 과장된 걱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사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법원의 재심하고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하고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차이점은 명확하게. 법원의 재심은 재판과 관련돼서 명백하게 그러니까 명백한 어떤 재심 사유 가장 대표적인 게 증거가 조작된 경우 그리고 증인이 증언을 했어요. 증언을 해가지고 그 증언대로 증언을 신뢰해서 그 증명력을 인정해서 판결을 했는데 그게 허위 증언으로 위증죄가 밝혀진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 재판을 결과를 다시 내기 위해서 재심을 받아줘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재판을 진행할 때 증거가 하나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수백 가지의 증거를 내고 그 중에서 증명력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증거가 잘못되었다. 이런 해서 해서 재심이 인정이 잘 안 돼요. 민사재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거 증거 잘못됐어요 라고 해가지고 제출을 해도 나머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민사재판의 그 재심 인용률이 1%가 안 돼요. 100건 중에 한 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증거와 관련된 조작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재판소원 같은 건 조금 더 이론적인 거예요. 기본권 침해가 있었느냐는 걸 다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증거가 조작된 게 아니고 내 증거가 아예 평가가 되지 않았다라든지 그럼 재판 청구권 문제가 되겠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독일에서의 실제 사례인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휠체어를 내리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이 자갈로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휠체어가 망가진 거예요. 거기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너 바닥이 울퉁불퉁한 거는 내리면서 네가 알았잖아. 네가 알았기 때문에 네가 잘못한 거야. 따라서 이건 손해배상이 안 돼. 이렇게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장애인의 평등권과 관련된 기본권 침해다라고 해서 재판을 취소시키거든요. 왜 취소시키느냐? 장애인 주차구역에 자갈로 울퉁불퉁하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장애인 주차구역이라고 하면 장애인의 기본권에 충실하게끔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부분은 심사를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법원아 라고 하면서 취소를 시키면 법원이 맞아 장애인 주차구역이 자갈로 울퉁불퉁한 건 좀 이상한데 요거를 집어넣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심하고 좀 다르게 기본권들이 심사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예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기본권을 조금 더 법원아 네가 좀 잘 생각해봤어야 돼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재판소는 약자한테 유리한 제도예요. 지금 저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게 몇몇 언론에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재판소원을 이용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돈이 있는 사람은요 재판소원이 아니라 1, 2, 3심에 가장 비싼 변호사를 써요. 그때 이미 결론을 내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주장을 하기 때문에 1, 2, 3심에서 기본권 침해 재판을 받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지금 재판소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사실 돈이 없고 1, 2, 3심에서 변호사를 제대로 못 쓰고 판결을 받았는데 나 이거 너무 억울해요 한 거를 봤더니 이거는 정말 판결이 잘못됐네요. 이런 경우들이 거의 다수를 이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변호사 업계가 이런 식으로 약간 그거는 저는 잘못된 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어요. 중요한 말씀해 주시네요. 네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조금 더 시간 괜찮습니다.
사실상 사심제 아니냐 이런 비판 많았잖아요. 네네. 그것에 대해서만 딱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렇게 따지면 행정소송도 사실상 사심제예요. 행정심판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예. 그거 생각 안 하고 1, 2, 3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행정심판이 존재해서 행정소송을 사심제로 운영한다. 그 국민의 권리구제와 관련돼서 오히려 시간 낭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심제가 법원의 심판을 다시 한번 헌법소원이 판단해준다라는 게 네 번째 판단이 될 수는 있죠. 순서적으로 네 번째일 수는 있지만 판단 기준이 다른 거고 정말로 억울한 엉터리 판결인지를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거는 국민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재심제도가 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미 판결된 판결을 뒤집는 게 국가작용에 대해서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거든요. 전국 임플란트 명소라고 부르던데 비결이 뭔가요? 개인 맞춤형 임플란트를 28만 원에 그리고 10년 무상 AS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방송 처음에 얘기했지만 모든 국가는 헌법을 정점으로 한 법질서에 따라서 운영되거든요. 따라서 어떠한 행위든지 간에 이것이 헌법에 반했는지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기능이에요. 그동안 오히려 재판이 헌법에 반했는지를 심사하는 게 빠져있던 게 이상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게 갑자기 들어왔다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들어올 것이 아니었고 원래 필요한 국가 기능이 작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이 비정상이었던 네네네. 거다. 예, 알겠습니다. 연관된 비판인데 네. 뭐 아시겠지만 법원행정처에서 막 논쟁할 때 냈던 자료에 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재판 소원을 통해 헌법 해석 권력을 집중시키면 헌법재판소는 통제받지 않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네. 예, 이렇게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예, 이렇게 자료를 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제도를 설계할 때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누가 되느냐라는 문제라든지 헌법재판소 되게 중요하고 바로 지금 이 지점 때문에 독일에서는 헌법의 수호자 논쟁, 헌법의 최종 수호자는 대통령이어야 하느냐, 헌법재판소여야 하느냐 이런 논쟁까지 이론적으로는 있었어요. 네. 근데 국가의 기능이 헌법에 반했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 누군가는 최종 지위에 올라야 되죠. 그게 헌법재판소예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이건 질문의 영역이 달라져요. 왜냐?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공약을 했었고 그 대통령이 수도를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국회에서 절대 다수로 통과를 시켰거든요. 입법부와 행정부가 확정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아니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야. 전국대전부터 서울이었어라는 모든 헌법 교과서에서 일제히 비판하고 있는 최악의 판결 예. 헌법재판소가 한 거예요. 예. 헌법재판소는 그럴 위험성도 있는 기관이에요. 예. 하지만 어떠한 헌법 기능과 관련된 판단의 주체는 필요한 것이고 지금까지는 그런 판단을 그럼 대법원이 해왔거든요. 그럼 대법원은 올바른 판단만 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컨대 우리나라에 호주제라는 게 있었어요. 네. 호주제는 남성 중심으로 가족제도를 편철을 해요. 네. 남녀 평등과 관련된 헌법 질서에 위배된다. 그때 7명의 재판관은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2명의 재판관은 대한민국 단군 시대 뭐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어떤 합리적인 부계혈통주의다라는 표현을 써요. 네. 근데 합리적 부계혈통주의가 지금 2000년대에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헌법질서 위반으로 봐야 되는 건 맞거든요. 하지만 그 두 분의 헌법재판관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것도 소수 의견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헌법재판소 그러면 방금 대법원의 지적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헌법재판소가 과연 위험한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이건 국민이 감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별 소수 의견에서 이 재판관의 성향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돼서 지금까지는 오히려 과거에는 실제로 대법관 후보자였다가 대법관이 안 되면 헌법재판관이 임명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제는 헌법재판관의 위상과 기능이 훨씬 더 올라가겠죠. 국민의 입장에서 누가 헌법재판관이 되느냐,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 어떤 성향을 가지느냐 감시와 비판이 대상이 돼야 되죠.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논란 끝에 이것저것 막 많이 얘기가 있었지만 사법개혁 3법이 이 또 재판소원을 포함한 이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공포가 됐습니다. 네네. 네, 됐고 오늘이 시행 첫날이고 네. 근데 오늘 시행 첫날인 오늘 하필이면 오후 2시부터 네. 전국 법원장 네. 회의, 네. 미팅, 간담회인가? 뭐 충북 제천에서 지금 모여서 후속 조치를 지금 논의 중일 거예요. 비공개인데 확장하지 말고 네네. 재판소원만 한정해서 네네. 그 법원이 네. 이제 어떤 후속 조치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법원장 회의에서는 사실은 법관 임명과 관련된 법원의 대법관 증원 네. 숫자와 대법관이 증원되면 거기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헌법
그러니까 연구관. 재판 연구관의 숫자 그렇게 되면은 일선의 법관들을 늘려야 한다라든지 법원 조직과 관련된 논의를 주로 하겠지만 재판 소원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제 그러면 법원 단계에서도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판결을 진행을 해야 그 기본권 친화적인 어떤 그 재판 진행이 되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된 논의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논의를 하겠죠. 네. 오히려 이 재판 소원을 반발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후속 조치들을 논의를 할 텐데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좀 정해놔야 된다. 뭐 네네. 그런 부분들이 혹시 없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법권은 국회에 전속되지만 네. 법률이 위헌인 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을 하잖아요. 네. 그걸 입법권 침해라고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에서는 사실 사법부 독립의 침해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네. 잘못된 재판이 헌법상의 이유로 취소되는 건 사법권 독립의 침해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럼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 때 어떤 문제가 나?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 법을 만들면 이거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네. 해가지고 입법부에서 법을 만드는데 예방적으로 걸러내는 역할들을 해주게 됩니다. 계속해서 재판도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당장 어떤 특정한 어떤 대책이 나오기는 힘들고요. 왜냐하면 재판 소원에서 아직 어떠한 것들이 각하되고 어떠한 것들이 인용되는지에 대한 예가 없기 때문에 다만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 어떠한 상황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독일의 뭐 장애인 장애주차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독일의 예가 있으니까 그런 예들을 보면서 아, 얘 오히려 사회적 약자한테 이런 제도가 있고요. 앞으로 이런 재판을 할 때는 조금 더 귀 기울이고 정착해야 되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긍정적인 대화가 오고 가지 않을까 저는